안녕하세요.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사무엘 크램프너 박사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의 조교수로 있고요. 또 MGH 암센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타이어 걷어차기라는 재밌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위암의 바이오마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강의에서는 제가 준비한 바는 분자 테스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의사에게 문의를 할 때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마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암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떠오르는 타겟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고 또 미래에 있어서는 어떤 바이오마커들이 있을지 또 아직 연구 중이긴 하지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퀀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치료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료가 계속될 때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들을 왜 그러는지, EBV나 아니면 CLTN 18.2라고 하는 유전자, 그리고 FGF2B라고 하는 유전자, 그리고 헐2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A, RNA, 단백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위험 인자 그리고 숙주 우리 인간이 되겠죠. 인간의 특성 그리고 유전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러 실수들에 축적된 그런 영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큰 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가 이제 단백질로 되거든요. 단백질 발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을 하게 되는 단백질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단백질이 바뀌게 되면 이 몸암에서 이제 기작이 일어날 때 그 기작이 바뀌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암이라는 것이 이제 생성이 되어지게 되고 암은 정상적인 이제 세포가 정상적인 그런 증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증식을 하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 DNA, RNA, 그리고 단백질에 있어서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는 이제 임상에서 클리닉에서 이제 먼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실험실에 가서 랩에서 다시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클리닉으로 오게 되는 그런 반복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약에 대해서 이제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그 분자적인 그 성질이 다른지, 특성들이 있는지 이렇게 본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잘 듣는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암이 줄어들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 사람의 유전자를 살펴보니까 CCNE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증폭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리고 그 EGFR 증폭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약에 잘 듣지 않는 사람은 CCNE가 증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세포에서는 헐투라든지 EGFR 같이 증폭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전적인 유전자에 있는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분자 레벨의 프로파일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위암에서 주로 쓰이는 분자 프로파일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직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블라드 그 혈액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점라인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조직에서 하는 경우에는 DNA 시퀀싱이나 분자 프로파일링 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큰 그 유전자 패널을 다 검사를 하게 되죠. 유전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150개에서 500개 정도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검을 에서 나온 그런 조직으로 하게 되고 또 수술에서 나온 그런 조직으로 샘플로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생검이라든지 수술에서 나온 조직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 경우는 사실 생검을 한 지역의 그 지역의 변화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2주에서 4주 정도 만에 결과가 나오고요. 또 아직 바이오마커 심사 검사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경우에는 액상 생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조직을 떼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환하는 암 DNA를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세포가 없는 DNA를 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좀 작은 유전자의 수가 좀 작은 거죠. 그런 패널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조직을 이용한 이제 검사의 경우에는 150에서 500개 정도였다면, 이 액상 생검의 경우에는 50에서 80개 정도 유전자를 패널로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혈액을 한두 튜브 정도 얻게 되고요. 환자로부터 그 암을 넓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7일에서 14일 정도 만에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점라인의 경우는 이제 유전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정상 조직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암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암의 조직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유전 검사는 정상 조직에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어떤 암에 걸리기 쉬운 그런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바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이랑 뭐 입안에 이제 스왑을 한다든지 상피세포를 떼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상세포 안에서의 DNA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되고 또 암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종종 이 암에서 쓰이는 암 테스트와 비교를 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점라인 그 유전 검사가 아니라 그 조직이나 혈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암 검사를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그리고 바이오마커 현재 동향 이런 것들을 오늘 강의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케어 팀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아셔야 합니다. 나의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 결과는 어떤 것인가? 또 많은 다른 종류의 암 테스트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가? 유전 검사, 이렇게 정상세포에 사는 유전 검사도 해야 될까? 아니면 액상 생검의 그 역할, 액상 생검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의료 케어 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타겟을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투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조직 안에 있는 허투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현 정도에 따라서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을 쓸 때, 허투의 그 상태가 어떤지, 발현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혜택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임상 시험 결과입니다.
이 약 승인이 바이오마커 테스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약인 이 트라추추맙을 더하면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라추추맙하고 그리고 보통의 화학요법을 썼을 때랑 그리고 화학요법만 썼을 때 중간 생존값의 비율이 이제 트라추추맙을 썼을 때 같이 썼을 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월 수로 보면 한 2개월 남짓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이렇게 트라추추맙을 더하면 반응률이 35%에서 47%로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고무적이긴 한데 생존율로 보면 약 3개월 정도 혹은 3개월 미만을 더하는 것이어서 아주 이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는 않다. 이런 임상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MMR, 그 MSI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위암 4상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한 것인데, 이게 면역요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오마커 테스트와 또 약이 연결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테스트로 보니까 이제 4기의 위암 환자 중에서 아주 작은 그룹, 3%에서 5% 정도에 되는 그런 소그룹에서 면역 효과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테스트는 이제 단백질이나 PCR 시퀀싱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또 이제 혈액이나 광범위한 유전 프로파일링으로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MSI 값이 높은 경우에 치료 간의 면역요법을 이제 비교를 한 그런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너무 좀 슬라이드가 좀 너무 복잡해서 보시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MSI 값이 높은 것 그리고 MMR인 경우에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요법을 우리가 썼을 때 결과를 향상시키는 쪽이다. 라는 결과를 이제 잠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활성도는 요법과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위암 환자분들은 자신의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암에 어떤 분자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MSI 값이 어떤가, MLR은 무엇인가, 헐투의 증폭 정도, 발현 정도는 어떤가, PDL1이라고 하는 유전자 단백질의 활성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그 의료 케어 팀과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MSIH 테스트는 사실은 더 초기 단계에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IH 환자는 MS 그리고 MSI 낮은 환자보다 이제 더 긴, 또 질병 없는 그런 기간이 이제 긴데요.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SI-H 암 환자는 기존에 있는 화학요법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는 이제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비전이 위암의 8에서 20%는 MSI 하이, 그러니까 MSI 값이 높은 그런 환자인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PDL1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PDL1은 이뮨 면역 억제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억제제라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자, 암은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진화하는 이유는 이제 면역계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PDL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탑 신호인데요. 그 스탑 신호를 이제 쓰기도 하죠. 이제 PDL1의 발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이제 생검으로 나오는 그런 샘플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테스트를 주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병리학적인
이런 염색을 한다든지 해서 PDL1의 단백질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위암 테스트의 50에서 75% 정도가 PDL1 양성으로 나오는데요. 양성 정도가 이제 혜택을 그 면역약의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 그것을 반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테스트가 약이 얼마나 그 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잘 들을 수 있는지 그거랑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근데 한 사람에 있어서도 시간이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이제 화학요법이나 다른 약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본인의 한 사람에 있는 그런 암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에 암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결정하기 직전에 재생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적인 유전자나 아니면 단백질의 이제 발현 정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양성과 바이오마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람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같은 암을 가지더라도 그리고 한 사람에 있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조직에 생검을 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한 사람이 치료 과정에 따라서도 그 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마커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제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허투라는 유전자가 양성인 것이 이제 중요하는데 이 양성이 암이 시간에 따라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진행하는 환자는 재생검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타겟 요법을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은 재생검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를 말씀드리자면 이 두 번째 챕터는 여러 개의 그 타겟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마커와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그 타겟된 그런 치료법, 요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중점을 줘서 어떤 중요한 그 기작을 억제를 하면 그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암이 죽는다든지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 타겟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이제 있고 어떤 타겟들이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나 아니면 임상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이 사이클린 관계된 그런 키나제 억제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암이 자라는 것을 막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조직으로 침투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막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CTLA 그런 항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텔로머레이즈 억제제, 그리고 항염증 약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HGF, CMAT, 이 중요한 기작인데요. 여기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 좋은 타겟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혈관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VEGF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제들, 그리고 펄프를 억제할 수 있는 펄프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팝토시스 세포가 죽는 것을 이제 그 죽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작은 컴파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이코라이시스를 방해하는 그런 억제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EGFR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나제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들의 이제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EBV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떤 위암과는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가장 흔한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애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위암의 경우에는 8에서 11% 정도까지 EB 바이러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병리랩에서 테스트가 쉽게 가능하고요. 또 이것은 면역요법 반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이러스, EBV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FGFR2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복잡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FGFR2B는 허투 음성 식도암의 30% 정도에서 과발현이 보여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배말이 추밥 이 FGFR을 타겟하는 그런 항체죠. 이것은 화학 항체가 아니고 또 이제 생물학적 항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항암 요법이다. 최근 1L 폭스 이거와 같이 한 이상 시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기존 테스트에서는 잘 안 잡히지만 FGFR2가 과발현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타깃이 있는데요. 이것은 CLTN 18.2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딘 단백질 종류입니다. 이제 클라우딘 단백질은 세포를 이제 여러 개의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를 서로 이제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세포와 세포 간을 이어주는 단백질. 3분의 1 이상의 위암 환자에서 과발현이 나타납니다. 75% 이상이죠. 기존에 있는 테스트는 아니고 임상 시험에서 이제 테스트가 되어져야지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화학 항체가 아니고 또 졸제투시맙으로 타겟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합요법과 같이 3상 시험에서 지금 테스트 중인데 그 테스트 이름은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그 임상 시험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딘 단백질 타겟하는 그 항체로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허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허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투를 다시 보는 그런 임상시험도 있는데요. 절대로 이 역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있는 허투 타겟은 사실 크게 좋은 성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DS8201A인 허투는 일본에서 허가가 됐고요. 또 미국은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게투시맙은 면역요법과 화학요법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바이오마커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트라추추맙 후 반복되는 테스트, 이제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고요. 트라추추맙스는 트라추추맙을 쓰고 있는 환자는 다음 라인으로 뭘 쓸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옵션들을 이제 잘 알아봐야 되고 또 케어팀하고 같이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암이 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암이 변하는 것을 보고 또 치료에 맞춰서 여러 테스트들을 이제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학요법 넘버 원을 하고, 그다음에 화학요법 넘버 투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암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다음 단계의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내 암이 변했으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다음 그 요법을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실 다뤘습니다. 복잡할 수도 있고, 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한번 모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음식을 좋아해서 항상 음식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타겟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HER2가 있고, EGFR, MSI, 그리고 FGFR2, 클라우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EBV 바이러스, PDL1, 이렇게 이제 중요한 타겟들이 있는데, 당신의 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강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의 암이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테스트는 생검, 피, 그리고 둘 다로 가능하고요. 또 케어팀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테스트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된 병의 기준 바이오마커 테스트는 적어도 헐2, MSI, MLR, 그리고 PDL1 이런 발현들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진행된 환자들은 더 광범위한 테스트를 케어 팀과 같이 토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다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치료 결정 시기에 바이오마커 테스트 반복이 의논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도 변하고 암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과 협업연구는 생존율을 향상하는 그 기작을 밝히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많은 내용을 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더 자세하게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의료 케어팀이 가장 좋은 그 자원이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많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비의 꿈 재단에서 많은 종류의 그 강의 내용과 그리고 세미나 시리즈, 그 웨비나, 그 심포지엄 이런 내용들이 웹사이트도 많이 있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참석하실 수도 있고 웨비나로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이드도 나와 있고요. 이 환자 가이드는 이제 스페인어, 한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일본어, 이태리어, 중국어 등으로 이제 다 가능합니다.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환자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래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이 소개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연구 참여 기회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비스 파운데이션 데비의 꿈 재단의 CEO 안드레아 에이델만의 그리고 셀폰 핸드폰 번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화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954의 STOMACH 이 번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늦게까지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무엘 클럼프너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엘 클럼프너 박사님께서는 보스턴 하버드 의대 조교수이시고요. MGH 암센터 에서 소화기 종양과에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과 이제 트위터 계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비스 파운데이션에서 마련한 웨비나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려면 오디토리움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